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금요일은 주간 똑똑똑으로 저희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개관올레 이진송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스쿨미투와 더불어서 여학생 복장 규정 등 몇 가지 이슈를 또 전해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학생 인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용화여고 스쿨미투 관련 소식,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용화여고 스쿨미투 어떤 사건이었는지 판결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죠. 양지혜 활동가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용화여고 스쿨미투를 되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2018년 4월경 전국적인 미투 흐름 속에서 졸업생들이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자 재학생분들이 창문 미투로 연대를 했었던 사건이었고 네. 사실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아직도 처벌이 안 됐어? 라고 놀라시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지났잖아요.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있었고 전국적 미투가 이어지는 기폭제가 맞아요. 됐지만 2019년 초반에 가해교사가 불기소 처분이 된다거나 이 검찰 조사 이런 수사 과정에서 고발자의 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2020년 중반이 돼서 좀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3심에 와서 이제 가해교사에 대한 징역형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고발자만이 아니라 재학생이나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다만 이 교육청 조사할 때 사실 가해교사가 한 명이 아니라 18명이었는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그 다음 해에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고 가해교사 일부에 대한 처벌만 이뤄졌다는 면에서 또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 18명이었군요. 그 인원은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시간으로 봐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고 맞아요. 유죄 확정까지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어떠세요? 이걸 밖에서 보시는 입장에서 이진성 편집장에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본인이 언젠가 어디에선가 교사에 의한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또 남의 일이라거나 어디 먼 데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나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암묵적으로 벌어지고 묵인되던 교사에 의한 성폭력 이 명확하게 폭력이라는 걸 규정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학교 차원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덮으려고 했던 1차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학생들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연대와 그 문제 제기로 그래도 일부나마 이제 어떤 처벌을 끌어냈다는 점이 좀 유의미한 선례로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학교에선 이제 보통 2년에서 3년을 머무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그곳에 있던 학생들이 과연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지 가해교사 일부가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또 좀 마음이 안 좋았던 점도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양지혜 활동가께서는? 네, 저도 사실 멀고 가깝게 이 사건들을 지켜보고 연대하면서 고발자가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고 해결하기까지 너무도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는 점을 좀 가장 마음 아프게 봤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발을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나의 후배들한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사실 긴 시간 싸워오셨고 그게 비단 용화여고의 후배들뿐만이 아니라 스쿨미투를 했던 다른 학교들 앞으로도 학내 성폭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판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왔던 이 판례가 정말 크게 용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 판례가 있기까지 노력해주신 많은 시민분들과 당사자분에게 되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저는 더 많이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처음에 그 고발을 계속 유지해준 그것 자체의 의미를 지금 부여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 3년 동안 계속 말해왔던 너무 시간이 많이 길었네요, 네네. 진짜. 맞아요.
자, 그러면 이와 더불어서 학생 인권에 대해서 또 꾸준히 제기되어 오는 복장 규제 관련된 문제도 좀 짚어봅시다. 서울시내 일부 여중 여고들이 시대착오적인 복장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 뭐 교육청의 컨설팅 거쳐서 뭐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뭐 개정했다 이런 소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올해에 좀 청소년 인권 단체들에서 이런 복장 규제 되게 시대착오적이라고 불리고 인권 침해적인 복장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공론화하는 작업을 했었고 네. 그래서 30여 개의 학교들을 확인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사실 다른 이런 서울시 교육청에서 확인한 학교들까지 포함했을 때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복장 규제, 두발 규제가 심각한 학교가 100여 개가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례를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한 학교들이 해당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복장 단속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예. 저희는 좀 요구를 하고 있고 좀 당장 제도적인 절차 때문에 교칙을 삭제할 수 없더라도 이것이 명백하게 인권 침해적인 사안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교문지도 이런 것들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번에 문제가 된 속옷이나 양말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예. 일상적인 뭐 치마 길이라거나 혹은 뭐 머리 스타일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복장에 대한 모든 규정이 사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어떤 학생의 어떤 용모 개성의 자유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건 모두 삭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80년대에나 했을 법하다라고 불리는 뭐 상고머리라 불리는 스포츠 컬류의 엄격한 두발 규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만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인권 조례는 서울시도 있지만 뭐 경기도나 뭐 충남이나 굉장히 몇 군데만 있는 다양한 거군요. 지역에 있는데 네. 이러한 지역별 격차가 아주 크지 않을 만큼 이 두발 규제나 용모 규제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두 분의 그 과거를 한번 또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어땠나요? 부당했던 것이 없었습니까?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이진숙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학교를 다녔는데요. 네. 거의 이제 15년에서 20년 정도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두발 규정이 있는 게 굉장히 당연해서 제가 중학교 때는 두발이 3cm였는지 5cm였는지 귀 밑 3cm에서 5cm가 머리 규정이었거든요. 길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가장 많이 머리에 신경을 써야 했던 시기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요. 일부에서는 두발이 뭐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예. 있었지만 너무나 자주 미용실에 가야 했고 그리고 원하지 그러네요. 않는 모양의 머리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매일 이제 수업 시간에 고데기라고 불리는 그 이제 머리를 세팅하는 네. 기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에게 맞지 않는 머리를 신경 쓰느라고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하복 밑에 속옷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민소매 속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도 끈으로 된 건 안 된다. 이제 끈으로 된 거는 좀 야하다는 이유로 끈으로 된 민소매는 안 되고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메리아스라고 하는 그런 것만 허용이 되는데 저는 교사들이 그 모양을 보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거나 그리고 그 당시에 발목 양말이 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안 된다. 복숭아뼈가 보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양말? 목까지 올라온 양말을 신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양재 활동가랑 이 얘기를 했더니 양재 활동가는 이미 발목 양말이 굉장히 보편적인 때 학교를 다니셔서 이 얘기를 좀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세대마다 다른 거군요. 네,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그걸 신으면 이제 노는 아이라고 판단하고 굉장히 잡았었어요. 양말도 규제하고 색깔 있는 양말도 안 되고 색깔 있는 것도 안 되고. 네, 겨울에도 이제 외투 같은 거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맞아요.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미세하게 네. 굉장히 촘촘하게 촘촘하게 있었어요. 들어가 네. 있네요. 규제가. 또 시대가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사실은 합리적인 네. 근거가 없는 것인지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학생을 통제하고 위압을 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생활규제라고 저도 생각이 돼서 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양재 활동가께서는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한 말씀 정도만 기억나는 게 네, 있어요. 저는 좀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되던 시기에 네. 학교를 다녔었고 그래서
학생인권에 대한 뭐 독서 토론 이런 게 학교에서 열리고 이랬었는데 그때 제가 받았었던 질문은 머리가 무지개색이어도 학교에서 규제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었고 사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머리가 어떤 색이든 어떤 옷을 입든 사실 그러한 자유들이 맞아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학생이면 학생다워야지라는 말이 되게 고리타분하다라고 느껴졌던 경험이 있고요. 근데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학급 안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어느 정도 좀 두발 규제를 그래서 어느 정도 할 건지 이런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었는데 네. 그때 우리가 이 정도를 요구해도 되나? 뭐 이를테면 염색까지 요구해도 되나? 뭐 길이 제한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눈치 보는 마음들이 저희 내부엔 있었고 그랬겠죠.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눈치 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근데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 또 짚어봐야 될 것이 이제 체벌. 앞서 복장 규제 얘기를 저희가 했고, 이제 체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것도 뿌리가 상당히 깊거든요. 네. 아주 예전부터 되어 왔던 거고, 이것도 아마 두 분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전혀 세대차가 날 정도로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까지도 계속 그런 보도 많아요. 기사를 맞아요. 좀 찾아보니까,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무차별폭행을 당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던 그 기사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 내용도 좀 잠깐 얘기하면서 가볼까요? 흔히들 요즘은 체벌 같은 거 없지 않냐, 요즘 학교 좋아졌냐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지만 이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조차도 이런 체벌 사건이라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게 저도 되게 유감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교무실에서 공공연하게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었고 동료 교사들이 그것을 체벌이라고 인지하여 제지하지 않았고 그랬을 때 다른 학생들은 나도 지도할 과정에서 저렇게 맞을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공포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비단 피해자 한 명이 아니라 그 학교의 학생 전반에게 위축감을 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랬을 때 사건 이후에 좀 피해 학생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요. 학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고 학교는 후속 대책은커녕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를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사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사실 그러한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이 이 학교 내에서의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고민하고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다른 피해가 없는지 빠르게 확인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교육청에서 좀 이런 지점에서 학생인권센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학생 폭행을 다루는 매뉴얼이 별도로 없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없어요?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매뉴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체벌이 학대다. 아동학대에서 체벌이 학대다라는 얘기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민법상 그렇죠. 징계권이 폐지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학교에서도 여전히 이런 체벌이 교육이다. 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통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인식 개선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체벌이 교육이다. 그동안엔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으면 체벌이 학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그 어감이 정말 확연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네.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근데 요즘 일부 교사들은 교사보다 학생이 더 무서운 거 아니냐. 네. 예, 학생들에 의한 폭행도 있다. 막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의 그 교사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교사에 의한 폭력과 학생들에 의한 폭력 아무래도 교사 훨씬 더 많겠죠. 이건 이유가 무엇인지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네, 저는요. 사실은 학생인권 조례 도입 이후에 끊임없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다거나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네. 그러한 문제적인 행동들에 대해 그동안 체벌과 폭력으로 단속해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균열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 통제되지 않는다고 매를 들고 매를 통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했을 때 사실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학교 구성원으로서 해나가야 하는지 혹은 학교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기 어렵고 그저 매를 맞지 않기 위해 행동에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매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부작용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의 배움이 어때야 하는지 충분히 고민했었나?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하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인지 고민했었나 이 학생의 불만이나 이 학생이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것이 개인의 일탈이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개선해야 될 지점은 없는지 성찰했었나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방식들이 폭력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건 비단 개별 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 구조에 대해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좀 지적이신 거죠. 네네. 네, 이진성 편집장께서.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체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폭력이 이전보다 더 줄어드는 환경임에도 이제 학생이 폭력이라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폭력이 굉장히 익숙할 수밖에 없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폭력으로밖에 가르치지 않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교권 붕괴라던가 지도권의 문제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이것이 과연 체벌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이런 그 교육 시스템상의 문제를 체벌로 덮어온 게 아닌지 근본적인 문제를 체벌이라는 임시 방편으로 막아오다가 이게 사라지니까 그런 문제들이 노출되는 게 아닌지 이 원인 결과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뭐 닭과 달걀 어느 게 먼저냐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자, 오늘 얘기한 이런 앞서 말씀해 주신 스쿨미투, 그다음에 체벌의 문제, 과도한 복장 규제의 문제 이런 근본적으로 이것을 좀 예방하려면 좀 인권 감수성을 높이려면 학생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는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양재 활동가께서. 네. 사실은 학교에 대해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학생들이 무기력하고 꿈이 없고 힘이 없는 것에 대해 질타하기도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학생들이 건방지고 선생님한테 대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학교라면 사실 학교 구성원이 자신이 내부에서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고 자신의 어떤 고민들이나 혹은 학교에 대해 가지는 불만들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학교야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건방진 일이 아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 이후에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생을 벌로 통제해야 된다, 이의들을 단속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학생인권법은 말 그대로 학생인권 조례를 법제화하면서 이 학생인권 조례의 위상을 좀 더 강화하고 전국적인 학생인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법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금은 그냥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명기된 수준인 법을 학생인권 침해 사항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법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쓰고 학교 운영의 학생 참여를 보장하면서 조금 더 학생이 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인권, 학생 인권에 대해 활동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법안의 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으니 많은 시민분들이 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례가 이제 하나의 법으로 법제화되고 위상이 높아지면서 구체성과 명확성을 가지게 됐을 때 이제 그것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끝으로 이진성 편집장께서. 저희 사회에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잼민이나 급식충 같은 혐오 표현으로 괴물화해서 이들을 벌로서라도 통제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요. 그런 근본적인 인식부터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짧지만 저희가 주간 똑똑똑 학생 인권과 관련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BT의 양지혜 활동가 기간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